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269쪽 봐요. 269쪽에 경찰구제법이라 그러는데, 야, 역시 또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 영역이야. 경찰구제법 파트는 이제 낼 수 있는 게 손해배상하고 행정심판소송인데 거의 문제를 잘 안 내. 예. 자, 일단은 뭐 저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공부를 해놓는다면, 예. 우리 269쪽에 손해배상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응? 하나는 국가배상 2조에서 1, 뭐라고 했어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응?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법조문을 일단 분석해 봅시다.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2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셋째 줄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나 요거 밑줄 쳐주세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예비군대원 넷이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예비군대원은 뭐가 되는 거야? 전투나 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하여 피해자가 됐을 때, 응? 그럴 때는 어떻게 돼?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대. 따로 법이 정하는 별도의 보상금 받을 수 있게 돼 있을 때는 그것만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줄여 말하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은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제한해 놓고 있어요. 응? 직무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했을 때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금만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해놨어.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밑에 내려가면 어떻게 돼? 공무원에게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여기 중요한 단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야. 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한테 뭐 할 수 있어? 너 손해배상,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해준 돈 물어내 하는 게 뭐예요? 구상. 응? 공무원한테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 입장으로 생각해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직무를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수행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피해자가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해서 배상을 받아갔다. 그런데 국가가 공무원한테 너 물어내 하면 물어낼 책임은 어느 때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을 때 한해. 응? 경미한 과실만 있을 때는 물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응? 고의 또는 중과실. 자, 관련해서 2조와 관련해서 뭐지? 그 성립 요건 이것도 설명을 했어요. 자,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서 이제 공무원,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뭐 법령 위반 뭐 이렇게 쭉 썼는데, 야, 이것도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서, 응? 상세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 근래 몇 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응? 일반적인 행정법 얘기라서. 그러면 자, 이거 하나 말하면 지금 국가배상법 2조에서는 이 아까 법조문에서 국가가 어느 때 배상 책임진다? 공무원이 그럼 경찰로 좁혀요. 경찰 공무원이 뭐 할 때?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손해 끼쳤는데,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뭐가 있었어야 돼?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어야 돼. 따라서 이 국가배상 2조는 가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이 돼 있어. 배상 책임이 성립되게. 그러면서 만약에 가해 공무원이 물어내야 될 책임, 구상 책임은 어느 때 있다고 돼 있다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그죠? 한편 우리 판례에 따르면 271쪽을 봐봐. 교재 271쪽을 보면 아래쪽에 배상 책임자 얘기 나오죠? 그럼 조금 아까 우리 법조문 읽은 것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직무했으면 누가 배상할 책임이 있어? 국가가. 그죠? 그런데 그러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가해 경찰 공무원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을까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응? 요거에 대해서는 법이 명시해 놓은 건 없어. 그래서 판례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동그라미 3항 271쪽에 3항 뭐 써놨어? 배상 책임자에서 가해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문제 이런 주제가 있죠. 응? 거기도 읽어보면 어떻게 돼? 판례는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고 그리고 공무원의 배상 책임 인정 이거면 되겠어. 그 부분만 알아두잔 말이야. 응? 응. 가해 공무원에게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가해 공무원도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국가한테 청구할 수도 있지만 가해 공무원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선택적 청구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야. 응? 자, 아까 구상권하고 생각하면 자 보자. 우리가 지금 읽은 걸 정리하면 가해 공무원에게 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가지고 고의과실로 위법행위했어. 응?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 그래서 피해가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다. 그랬을 때 국가가 일단 배상 책임이 있죠. 응?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돼?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이 있는 경우와 경과실,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경과실만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 자, 이 경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너뛰고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이 있다. 이런 경우는 국가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국가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어. 응? 국가가 배상 책임.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가해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는 거야. 공무원 개인도. 응?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선택할 수 있다고. 국가한테 청구할지, 가해 공무원한테 청구할지. 그지? 공무원한테 청구하면 공무원이 배상해주고 끝나는 거고, 배상 문제는.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국가를 선택을 했어. 그래서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해서 받아갔어.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돼? 공무원한테 고의 중과실이니까 물어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네. 근데 경과실만 있는 경우는 누구만 배상 책임 있어? 국가만 배상 책임 있게 되는 거야. 응? 공무원은 배상 책임 없어. 따라서 피해자는 국가한테만 청구해야 돼. 배상 청구해서 받아가야 돼. 응? 그리고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도 공무원한테 물어내. 구상 청구 못하는 거야. 응? 이 경우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벼운 실수는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경우까지도 뭔가 책임을 묻는다면 그리고 물어내게 하고 막 이런다면 근무욕이 위축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의욕을 꺾는다. 이런 경우는 그냥 국가가 단적으로 책임지고 끝나는 걸로 하되 위법임을 알면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법하게 된다는 걸 알아차렸을 텐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럴 정도 중과실이 있다는데 그럴 정도가 될 때는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공무원도 직접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국가하고 공무원 중에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국가를 택해서 청구해서 받아간 다음에 국가가 공무원한테 물어내 안 물어낼 책임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된 거야. 네, 그 얘기만 좀 유의해 두면 될 것 같아. 2조 혹시나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뭘까? 뒤로 가서 272페이지 한번 볼까요? 272페이지 보면 군인 등의 배상 청구권 제한이라고 있죠. 네? 아까 읽었었지. 아까 뭐 있었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 예비군 직무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하면 뭐 한다 그랬어?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못 한다 그랬죠? 그러면 문제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전투경찰대원 지금은 폐지됐지만 전투경찰대원이 직무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어. 그러면 이 피해자인 전투경찰대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전투경찰대원이 법이 정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 예비군대원 넷 중에 속하면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못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안 속한다고 보면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투경찰대원은 원래는
군복무 의무를 대체하는 거지. 근데 전투경찰대원 소속이 어디야? 경찰 소속이야. 그리고 지휘감독도 받아, 경찰도. 그래서 판례가 뭐래? 전투경찰대원은 군인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아까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되는 경찰 공무원에 속한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전투경찰대원은 직무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하면 왜?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못한다.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만 받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금 주는 게 액수가 적어서 항상 문제야. 손해배상 청구에서 받는 것보다. 응?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직무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하면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은 못 받는 거야. 아까 넷,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예비군대원 직무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해도 별도의 법이 정한 보상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못 한단 말이야. 응?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당이 되죠. 따라서 작년 같은데 향토예비군 훈련하다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미친놈 총기 난사한 사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피해자들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 못 합니다. 응?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만 받아야 된다.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금 액수 적단 말이야. 응? 천안함 장병 숨진 장병들 어떻게 돼? 신분이 군인 아니야. 직무 수행하다 사망한 거잖아.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권 인정 안 돼. 그죠? 의경은 어떨까? 의경. 응? 의경도 의경은 아직 판결이 나온 건 없지만 전경과 똑같은 이치로 판결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공익근무요원, 요새는 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명칭 바꿔 부르더만, 공익근무요원은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제한되는 군인도 아니고 군무원도 아니고 경찰 공무원에도 안 속한데,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직무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하면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응?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내가 설명한 거야. 응? 군인 등의 배상 청구권 제한에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전투경찰 순경은 말하면 경찰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봐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되지만 공익근무요원하고 경비교도대원도 이 군복무 대신에 교도소 경비대원으로 이제 대체복무하는 제도였거든. 지금은 폐지돼서 없어졌지만 그런 자들은 소속이 경찰 군인 소속이 아니잖아. 응? 군 소속이 아니라서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되는 넷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어. 그 정도 알아두자. 응? 그 다음에 맨 밑에 소멸시효 있지. 소멸시효. 응?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그 배상 청구권 행사해야 돼요? 응?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응? 3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배상 청구권 없어지는 거예요. 응?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송으로 한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해야 될까? 민사소송을 해야 될까? 판례 학자들은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지만 판례는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하나만 더. 배상 청구 절차의 동그라미 2번. 응? 두 가지겠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행정기관인 배상심의회라는 곳에 먼저 배상해달라고 신청해서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이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판례는 셋째죠. 그때 무슨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한다? 응?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 민사소송으로 하라는 게 대부분 판결이에요. 응? 네, 그 정도. 그러면 관련 판례 나오는데 그건 참고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74페이지 보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있죠? 응? 그래서 거기 법조문 읽어봐. 국가배상법 5조 박스 있어요. 읽어보면 제목은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이렇게 놓고, 자 5조 1항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도로 하천, 예를 들면 우리 경찰 업무에 있어서 이 공공의 영조물에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순찰차, 공공시설, 순찰차, 동물도 들어가, 경찰견 이런 거, 경찰이 설치한 신호등 이런 거다. 응? 그래서 그런 공공 영조물, 공공시설물이라고 생각하자. 공공시설물 설치나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설치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 경우에 그 손해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는 그 자에게 물어내라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이거 대표적으로 구상 인정한 사례로 1997년인가? 한강다리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 성수대교가 멀쩡한 날씨 아침에 무너져 내렸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죠.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이 어떻게 했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이 5조에 따라. 한강 다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공 영조물이란 말이야. 공공의 시설물. 그거 설치 관리 잘못해가지고 붕괴 사고로 피해 입었으니까 5조에 따라 손해배상해라.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 그래서 서울시가 배상해 줬습니다. 서울시가 배상해 주고 난 다음에 5조 2항에 의하면 뭐야? 손해 원인에 대해서 책임질 자 따로 있다. 누구였냐? 건설회사. 서울시가 그 당시 건설에 가서 동아건설이라는 회사였는데 서울시가 니네 건설회사가 설계 시공을 잘못해놔서 사고 난 거다. 니네가 배상해 준 돈 물어내 해가지고 서울시가 동아건설에다 구상권 행사한 거야. 물어내라고. 그래갖고 소송으로 싸움이 나가지고 판결은 이제 건설회사가 설계 시공을 잘못한 책임이 75%, 서울시가 유지보수를 잘못한 책임이 25% 있다. 그래갖고 건설회사가 서울시가 배상해 준 돈의 75%를 물어줘라. 이렇게 해서 해결된 사건. 그런 게 대표적인 거야. 응? 자, 우리 경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로 신호등 설치 관리 잘못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거 갖고 문제가 됐었습니다만이. 자, 그래서 이거는 글쎄 뭐 저쩌고 되는데 요거는 성격이 법조문에서 두 번째 줄에 뭐야?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 그 설치 관리를 맡은 자의 고의나 과실 이런 걸 요건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거는 아까 말한 공무원의 가해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하고 달리 무과실 책임이라고 봅니다. 응? 과실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는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거는 무과실 책임으로 봅니다. 자, 관련해서 그 275쪽에 면책사유 하나 볼까요? 면책사유 그 정도나. 면책사유 보면 두 가지 있죠. 불가항력, 응?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 이런 거는 면책사유, 배상책임 면하는 사유로 봐요. 응? 여러분 요새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마 저거 다 봤지? 저 옛날 몇 년 전에 서울의 서초동 우면산 산사태 사건 알죠? 응? 그 서초동에 우면산이라고 산사태 나가지고 아파트 덮친 거 있잖아. 응? 그 동영상 찍혀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다 봤잖아요. 생생하게. 그때 그 피해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어요. 그 산에 무슨 뭐 이렇게 공원 만들고 막 해놓고 제대로 그 조치를 안 해놔가지고 산사태 나서 피해 입었다 이거지. 응? 그 설치관리 하자 책임을 물어가지고 배상 청구를 했는데 서울시는 그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비가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일어난 사고다. 해가지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다. 이래가지고 맞붙었어. 그래서 지금 재판이 1심은 끝난 거로 아는데 1심 재판은 서울시 편을 들어있어요.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배상 책임 없다. 항소해서 아마 2심도 진행되고 있을 거야. 자, 어쨌든 그러니까 공공의 시설물이 그 목적에 이용되는 데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 사고 났다 그러면 배상 책임 없다. 응? 하지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전성 제때 수리를 못 해놨다. 안전하게 뭔가 복구 조치를 못 해놨다. 이런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안전성을 구비 못했다는 이유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못 된다는 거야. 응?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예산 부족, 다른 말로 재정상의 제약이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못 된다고 보는 게 바랍니다. 응? 네, 그렇게 정리해 놓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275페이지 맨 아래 배상 책임의 성질 내가 얘기한 거 있죠? 이거는 국가배상법 2조와 달리 무과실 책임의 성질을 갖는 거로 본다고. 응? 국가배상법 2조는 가해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이렇게 됐잖아. 고의과실 요건에 들어있는데. 네. 자, 그런 정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 278페이지. 예. 손실보상. 예?
자, 여러분 손실보상이라는 건 적법한 작용과 관련된 피해를 물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 원래는 안 쓰려다가 굳이 문제 내지도 않는 영역이니까, 다만 2013년에 우리 앞서 배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새로 도입됐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고자 다시 쓴 거야. 이거 지난 시간에 경직법 공부하면서 했던 거야. 응? 다시 한번 체크. 그래서 2번만 잘 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2에 손실보상 규정이 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 입은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 해줘야 된다. 응? 다시. 어떤 피해? 1번은 책임이 없는 자. 그죠?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그러니까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수행을 했는데 아무 책임도 없는 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응? 괄호치고 뭐야?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 직무집행에 자발적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함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도 포함. 여기는 또 괄호 속에 이런 걸 포함, 이런 거 유의해야 돼. 늘 출제에다 그런 거 제외한다 이렇게 바꾼다 그랬잖아. 응? 포함하고. 그다음에 2번. 책임이 있는 자도 자기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 피해를 본 경우. 그죠? 책임이 있는 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는,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는 보상해 주도록 돼 있죠. 책임이 있는 자만 되는 게 아니야. 책임 없는 자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일지라도 책임 정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생긴 경우는 보상. 동그라미 2번은 소멸시효 숫자.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 그죠? 꼭 외워야죠? 5년. 자, 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3번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어디에 설치돼 있어? 응? 경찰청하고 지방경찰청. 응? 경찰청하고 지방경찰청에 설치돼 있어. 경찰서에는 없어. 응? 지난번에 문제 풀 때 그 했었잖아. 경찰청 문제 틀리게 냈어요. 지문. 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에다가 응? 손실보상 심의에 둔다. 틀렸단 말이야. 응? 이거는 앞에 경직법에는 다 써 있는 거 지금 기억 살리라고 한 번 더 언급한 거야. 뒤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안 해도 될 거야. 응?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뒤에 경찰관리라고 하는 파트 있죠? 여기는 이제 띄엄띄엄 가면서 어쩌다 한 문제 정도씩은 나오는 영역이야. 응? 한 문제 정도 나와.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조금 들어가서 해봅시다. 자, 경찰 관리의 의의, 관리자의 역할, 요건, 이런 거 다 넘어가. 이런 건 뭐 굳이 시험에 영향가 없습니다. 응? 예,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서 봐야 될 부분은 286쪽. 어디 보면 경찰 조직의 구조적 특성 그런 거 있죠? 경찰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서 늘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287페이지에 막스 베버가 지적한 관료제 모형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는 별표 하나 정도 필수로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봐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주제라고. 응? 이거 보면서 오늘날의 현대 조직을 생각하면 돼. 현대 조직 어떻게 돼? 옛날 뭐 조선시대 그 관료들, 응? 우리라고 비교해봐. 그때 조직하고, 응? 그때는 완전히 군신 관계로 신분상 예속. 근데 지금은 계약 맺고 언제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되고, 응? 자, 그래서 읽어보면 현대 조직 운영하는데 법에 따라, 응? 법으로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에 따라, 응? 그다음에 상하 계층제 조직으로 문서로다가 움직이고, 응? 그다음에 업무 처리하는데 개인의 감정, 인간관계 이런 걸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거죠. 응?
그다음에 분업화, 전문화, 기타 어떻게 돼? 응? 정기적으로 직무 수행한 대가로 월급 받고, 응? 또 뭐야? 계약 관계고, 근무 관계는 신분적 예속이 아니라 법적인 계약 맺은 관계고, 그지? 요런 오늘날의 조직 생각하면 되죠? 응? 자, 그러나 287페이지에서 거기에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 있죠? 그거는 꼭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거의 나오는 중요한 얘기예요.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짜야 업무가 효율적이고 뭐 이렇게 민주적으로 잘 될 수 있느냐, 뭐 이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래? 계층제 조직으로 짜는 게 원칙이다. 계층제 원리. 응? 그래서 의미, 계층제 원리. 첫째 줄 뭐야? 권한과 책임의 난이도에 따라 등급화.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권한과 책임 난이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해서 권한도 크고 책임도 큰 직무는 높은 직무, 직급을 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명령 복종 관계 이런 거죠. 자, 계층제 원리 의미 정도 보면 되고. 자, 뒤에 가서 288페이지에 장단점이 있어요. 계층제 조직으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일사불란해지요. 네, 동그라미 1번 뭐예요? 지휘 개통 및 의사소통 경로 확립해서 권한과 책임 명확. 권한 책임이 명확해진다. 조직의 안정성 확보. 네, 이런 게 있죠. 네, 그런 것들이 가장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야? 계층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결제 받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되죠. 업무 처리 지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은 어떻게 이해할까? 단점으로서. 자, 여러분 계층제 조직을 하면 원칙이 뭐냐면 맨 밑에 계급부터 올라오는 거야. 승진. 그러면 자,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일수록 고생을 해서 이제 위에까지 올라왔잖아. 그러면 뭔가 조직이 바뀌고 이런 거 원해? 별로 안 반겨.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그죠? 조직 바뀌고 그러면 자기도 적응하기 힘들어지고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을수록 조직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아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회가 바뀌니까 조직 바뀌어야 됩니다 욕을 하지만 이미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고 싶어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도입하는 게 쉽지 않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응 신축적으로 하는 거 곤란해진다고. 그러니까 조직이 경직화된단 말이야. 이게 계층제 조직의 결정적인 중요한 단점이다. 이런 거 정도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솔 범위의 원리는 어떻게 돼? 한 사람의 상관이 효율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적정한 수를 이제 부하로 이제 직원으로 두도록 이렇게 조직을 짜야 된다는 거야. 통솔 범위의 원리라는 거, 한 사람의 상관이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적정 수를 배치해야 된다 이거지. 과연 그 학자들 중에는 막 열심히 연구했어. 몇 명의 부하가 배치돼야 적정하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 수가 확정될 수가 없지.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받는단 말이야. 부하들이 똑똑하고 알아서 일 처리들 잘하면 별로 지시사항도 없으니까 한 사람의 상관이 부하들 엄청 많이 감독할 수 있어. 근데 부하들의 능력이 떨어지면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해야 되니까 소수밖에 감독 못하지. 부하들의 능력도 변수지. 상급자의 능력도 변수지. 그죠? 거기다 업무의 성격도 변수고. 이 변수가 많아서 이 통솔 범위 숫자를 얼마로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으냐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그 밑에 결정 요인이 있죠. 그거 좀 공부해 둔다. 뭐라고 돼 있어? 업무 성격에 따라서 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일수록 어떻게 돼?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는 줄어드는 거야. 단순하고 동질적인 업무일수록 감독하기가 쉬워지지. 그러니까 감독하기가 쉽다는 얘기는 많은 수의 인원을 감독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통솔할 수 있는
범위 숫자가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간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조직은 아직 체계가 안 잡혀있지. 어수선하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솔할 수 있는 직원, 부하 직원 수가 좁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적 요인은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부하들의 능력, 감독자의 리더십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계층 수. 이게 계층은 상하 단계 아니야. 응? 예를 들면 직원이 100명인 조직인데 이게 이제 계층을 10계급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똑같은 인원을 배치해도 10명씩 들어가지. 그럼 한 사람의 상관이 한 명이 있다 그러면 9명씩 감독하지. 그런데 이거를 계층을 5개로 줄여놓으면 어떻게 돼? 한 계층에 몇 명씩 들어가? 20명씩 들어가지. 응? 그러니까 만약에 부하 직원 수가 똑같이 100명이, 총 직원이 100명인데 계층이란 게 우리 계급 같은 거로 따져갖고 10계급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응? 이렇게 해서 10계급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길쭉한 조직 구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 계층에 똑같이 배분해도 10명씩 배분될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의 상관이 있다면 9명을 감독하는 거 아니야. 응? 통솔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계층을 5계층으로 조직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응? 10개인데 이게 아니고 5계층으로 만들면 한 계층에 20명씩 배치가 될 거야. 그럼 한 사람의 상관이 19명을 감독한다 이렇게 되잖아. 비유한 거야. 비유하자면. 그러면 계층 수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상관이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는 넓어져, 좁아져? 좁아지죠. 계층 수가 줄어들수록 평평한 조직으로 만드는 거니까 한 사람의 상관이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수는 많아지는 거지. 그 관계란 말이야. 그죠? 계층의 수와 통솔 범위의 수는 관계는 어떻게? 통솔 범위는 반비례 관계지. 그죠? 네. 자, 그 얘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명령 통일의 원리는 두 가지 공부하는데 일단 의미. 조직이 통일성 있게 운영하게 돼. 혼란이 안 생기려면 한 사람의 상관이 명령 지시하고 보고도 하나의 계통으로만 올라가야 혼선이 없죠. 응? 바로 그러기 위해서 조직 구조 짤 때 명령 계통 및 보고는 딱 하나의 통로로만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짜야 된다는 얘기죠. 조직 구조를. 응?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지시 명령 받고 보고도 한 사람의 상관에게 하도록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이게 개념이고 이거는 혼선을 막기 위한 건데 근데 이거를 100% 지키다 보면 만약에 그 명령 통로에 어느 최고 책임자가 이게 뭔가 갑자기 실종됐다니 이렇게 되면 아무도 최종 결정을 못 내리잖아. 문제가 있잖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앞에서 배우면 뭐가 필요해? 권한 대행 제도, 응? 대리하게 하는 제도 이런 걸 만들어서 비상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명령 통일의 원리 의미 간단히 알고 한계에서 응? 셋째 줄 대리 또는 대행 제도, 응? 위임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야. 응? 완화시키기 위해서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분업의 원리 뜻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분업은 사람마다 가장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능숙한 분야. 그래서 업무를 쪼개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업무만 맡기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분업도 이렇게 업무를 쪼개서 이렇게 업무가 있으면 분야별로 쪼개서 이게 여러분 우리 경찰 직무에서는 말하자면 경과 나눴잖아. 응? 4개의 경과로 나누죠. 이런 게 수평적 분업이야. 경과 나눠갖고 그 경과별로 직무 수행. 그 다음에 이게 업무 내용 면에서도 난이도에 따라서 또 이게 계층을 만들어 오면 이게 수직적 분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그래서 분업은 수평적 분업, 수직적 분업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응? 넘어가면 되죠. 자, 조정의 원리. 조정의 원리 1번 의미. 조직 구성원 또 조직의 세부 구성 기관들의 활동이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통합, 이렇게 질서 있게
결합시키고 뭐 이런 활동을 이러한 원리를 조정의 원리라고 그러고 동그라미 2번 넷째 줄 끝에 이 유명한 행정학자 있습니다. 제임스 문이라고 하는 학자는 조직 편성에 있어서 조직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즉 제1의 원리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조정의 원리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첫째 줄을 뭐라 했어요? 조정 방안. 자, 오늘날의 갈등 이론은 갈등이란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순기능을 한다. 그래서 오늘날은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우리가 뭐 사귀는 사람하고도 가끔씩 마냥 좋지만 않잖아. 어떤 때는 사소한 다툼을 좀 벌이죠. 다툼을 벌이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깨질 정도가 되면 안 되지만 가벼운 다툼 정도는 그게 해소되고 나면 어떻게 돼?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죠? 아, 이런 측면이 있구나. 이런 거는 뭐 하면은 상대방 기분 나빠서 화내는구나. 몰랐던 일을 알게 되고 이해가 더 깊어지면서 더 우리 속담처럼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더 이제 친하게 되는,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결혼해서 살아도 부부싸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서로 갈등 관계에 있으면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데 왜 당신은 다르게 생각했구나. 뭐 좀 사소한 이혼까지 갈 정도의 아닌 싸움 정도는 괜찮아. 옛날은 조직에서 갈등이 있으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봐서 갈등은 무조건 억눌러야 되고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로 봤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순기능을 한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 써 있고, 따라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 해결하는 방법, 그 원인별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본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 부서 간의 업무 혼선, 권한 책임 불명확 이것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해결 방법 뭐야? 명확하게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번은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 처리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너무 업무가 쪼개져서 나눠져 있으니까 생기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통합해주고, 그 원인별로 이거 외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그죠? 디귿번은 예산이나 인력이 한정돼 가지고 그거 갖고 다툼이 일어나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 이번에는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주니까 이쪽으로 우선 배치해야 돼. 다음 기회에는 이쪽에 우선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갈등을 해결한다. 뭐 이런 방법을 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체가 만족하는 예산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자,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찰 조직 편성의 원리 가끔 나온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쉽시다. 좀 쉬었다가 프린트 고 나가면서 또 관련 문제 한두 문제씩 풀어보고 이렇게 나갑시다. 자.